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6번째 강의로 새로운 종족적 소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영어로 우리가 minority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소수자를 우리가 이제 규정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두어킨하고 두어킨이라고 하는 두 부부 교수가 The Minority Report라고 하는 책에서 이 소수자를 규정하는 네 가지의 조건을 제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식별 가능성. 이게 어떠한 피부색이든 또는 어떤 그 문화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권력의 열세죠. 이들이 권력에 있어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당한 그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차별적 대우죠. 이 소수자에 대해서 다수자들이 불평등한 기회를 제공을 하거나 뭐 인격적으로도 모욕할 수도 있고요, 배제할 수도 있는. 그리고 네 번째에 중요한 것은 이 소수자들 간에 있어서의 집단 의식입니다. 자기가 이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수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까지 다 조건을 충족됐는데 자기가 소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들을 소수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두어킨과 두어킨은 소수자를 정의할 때 그 규모, 그 집단의 규모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인구적으로는 적어도 그들이 다수 어떤 권력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과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세이드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할 때 백인들은 사실 인구적으로 소수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흑인들의 어떤 투표권을 배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지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또 다수자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집단 규모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소수자가 일종의 그 수용국 사회 또는 주류 사회에 이제 참여해서 어떤 기회 구조를 자기가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편입이라고 불러요. 편입. 인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민자와 그 후손이 수용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하나의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 이제 동화의 길로 가거나 또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수용국 사회에 참여하는 이 두 가지 과정으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세분화하면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동화, 두 번째는 배제, 세 번째는 통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문화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동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걸 동화라고 하죠. 구분 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영역에는 그들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어떠한 정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인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한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영원히 그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분 배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통합은 그 구분 배제를 넘어서서
어떠한 정치적인 영역, 사회, 문화, 심리 영역으로까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을 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통합도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일단은 우리가 통합을 얘기한다면 고용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주로 이렇게 좀 뭐라고 말할까 물질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수준을 우리가 통합이라고 불러요. 반면 그들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통합으로 보지는 않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다문화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주민들이 그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그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과정이 다문화주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또 보면 원주민이 있고 그다음에 준국민 집단이 있고 이민자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은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에서 있는 그러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불렀었는데 사실은 그는 잘못된 말이죠.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지 더 적합할 텐데 이제 그들이 이제 소수민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나라를 건설을 할 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그들만의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을 우리가 내셔널 마이너리티라고 불러요. 준국민 집단. 유럽의 스페인에 있는 카탈루니아, 지금 카탈루니아가 독립하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캐나다의 퀘벡주에 있는 프랑스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하나의 이민자 집단, 소수민족 집단으로 취급받는 거에 상당히 반대하고, 뭔가 그들만의 독립적인 정치 공동체까지 형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준국민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가 이민자죠. 근데 이민자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이주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경우는 동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준국민 집단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죠. 아예 그냥 독립국가로 나아가지 않는 한 어느 한 국가에 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만의 언어, 문화, 정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고 그걸 실현하는 게 다문화주의죠. 그래서 캐나다에 가보면 이중언어법이 있어서 모든 공문서에 보면 영어하고 불어가 같이 표기되어 있어요. 어떤 상품을 보더라도 이 라벨에 두 가지가 있고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봐도 엑시트, 소티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다문화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나라마다 이러한 이민자 편입의 정책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일종의 국가의 형성 과정이 어떻느냐. 이게 하나의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민국가냐. 아니면은 하나의 특정한 민족들이 다수를 구성했다가 이민자들이 이후에 편입이 돼서 만들어진 나라냐에 따라 이 편입 정책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전통적인 이민국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이제 동화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거기서 이제 메이팅 파트라고 하는 영광로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가져서 결국은 이민자들이 2세, 3세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문화주의를 그다지 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이민 국가가 있죠. 처음에는 민족 국가로 시작했지만,
이게 그 어떤 노동력 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그 과거 식민지 시대에 이제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의 많은 식민 국가들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스페인이라든지. 근데 여기는 좀 더 오랜 이주의 역사가 있고 이쪽에 이민자의 통합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이민자 통합을 이제 이루고 있죠. 일단 후발 이민 국가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뭐 싱가포르와 같은 경우. 이건 뒤늦게 이쪽에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고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결혼 가족, 국제 결혼 가족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문화 사회가 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좀 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민 정책을 갖고 있고 이민자 통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그 선진국에서 이러한 소수자, 특히 이제 이민자들에 의한 소수자들이 많게 되느냐? 라고 이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산업이 발달해도 그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산업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건비가 개발도상국에 싸다고 해서, 거기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그런 산업들이 있죠. 즉시 그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동 이주를 계속해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 건설업을 할 때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외국에서 다 맡길 수가 있나요? 콘크리트를 직접 붓고 철근을 하고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외국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는 서비스업 분야, 되게 이제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그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선진국들의 어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가 갈수록 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한 또 이 노동 이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주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또 결국은 이들이 또 생산 활동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한 이들이 일종의 새로운 소비자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들은 대체로 보면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과 소비를 감당하고 또한 이들이 가족을 형성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갈수록 그 축소되어가는 이 사회를 일종의 재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주자들은 대개 이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산업에 주로 종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내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이주 현상을 보면 크게 또 두 가지의 양극화가 일어나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저숙련, 그 노동자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고숙련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뭐 우리 영어 강사 같은 경우도 한 예가 되겠죠. 또는 의료 인력 같은 경우, 지금 뭐 우리나라의 의료 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뭔가 어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지만 뭐 최근에 나타났던 사태를 보면 이런 그 국내에 이런 의료인들이 의대생들을 포함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게 실현되고 있지 못하죠. 그만큼 이 의료 분야에서는 어떠한 자체적인 인력을 이렇게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의 이게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크죠.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대체로 외국의 의료 전문 인력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지. 지금 일본에서도 특히 이제 그 간병인 같은 분야에서 필리핀의 간호사들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하는 그것을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 아마 이런 전문직 노동 이주 분야에서 아마 수요가 큰 영역이 의료 인력일 텐데 외국 인력이 이것을 충원하게 될지 이것은 한번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 의료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또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에 외국 인력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민자들 열세는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 찾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민자로서 자기들이 져야 되는 그러한 일종의 불리함, 불평등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이들은 일종의 중거 집단이 그 수용국의 내국인이 아니라 자기의 출신국의 동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출신국과 비교해 보면 여기가 뭐 더 나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직장 내라든지 또는 일반 사회에서 이민자 열세로서 받는 어떠한 정말 차별이나 편견을 받더라도 그래도 그걸 감내하죠. 하지만 이민자 2세는 상황이 다르죠. 이건 자신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시티즌, 그 나라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뭔가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걸 수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민의 문제는 이민자 1세보다는 이민자 2세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선진국들 가운데 이민 2세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고 이미 높고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호주 같은 경우도 25세에서 29세 인구의 45%가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민자 2세의 경우는 일종의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부모 세대보다는 더 교육 수준이 높아요. 하지만 내국인의 동년배보다는 교육 수준이 더 낮은. 그런데 또 이 안에서 젠더 차이가 커요. 이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더 남성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선진국에 오게 되면 그러한 차별이 없어지니까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민자 2세 여성에게 이주는 일종의 해방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사회에 순응하는 성향이 있고 또 이러한 여성들은 어떤 주로 개인 서비스업이라든지 좀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쪽에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갖기가 더 용이한데 남성의 경우는 더 문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차별이 여성보다 더욱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2세 남성이 어떤 실업률이 더 높고 소득이 낮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반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2세 가운데서도 대학 교육을 받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계 이민자 2세들 가운데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그들은 이제 모델 마이너리티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제 모델 마이너리티가 뭐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쪽에 토큰 효과거든요. 이제 다수자들이 소수자들을 일종의 서로, 일종의 그 디바이드 앤 룰이죠. 분열 통치의 수법이 어느 한 집단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무슨 차별이냐. 이 애들은 자유한데 왜 너희는 못 사나.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데 일단 아시아계 이민자 2세들은 어떤 그 아시아의 문화가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좀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은 좀 이렇게 주류 사회에 이렇게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게 일종의 유리 장벽이 있는 거죠. 유리 천장이 있어서 뭐 과장까지는 승진할 수 있어도 뭐 부장, 이사 뭐 이렇게까지 가는 데서는 이제 한계가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민자들이 그 어떤 일반 노동시장에서 보면 불리한 점들이 있죠. 언어의 문제 또는 수용국 사회의 어떤 문화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서는 자영업 또 개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자영업을 많이 했잖아요. 세탁소라든지 또는 뭐 그 흑인 지역에서 그 어떤 리커 스토어라고 하는 어떤 술을 파는, 또는 뉴욕 같은 데서는 청과상,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해서 청과상을 운영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영업에 많이 진출을 했죠. 근데 이제 이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평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민자들이 결국은 수용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낙후된 지역을 이렇게 그 재생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진출한 영역들이 대체로 보면 이미 왔었던 그 이민자들, 대체로 보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1세가 은퇴하고 2세들이 전문직이 되면서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한인들이 들어가서 다시 이제 코리아타운을 발전시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뭐 우리의 경우를 든다면 가리봉동, 대림동도 그런 것이죠. 그 지역이 원래 구로 이쪽에 공단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제1의 수출 공단으로 시작한 것이 구로 공단인데, 이것이 이제 80년대 이후로 결국은 공장들이 다 중국이나 이러한 개발도상국으로 나가면서 그 지역이 이제 다 공실이 되어 가고, 이런 맥락에서 90년대 초부터 우리 중국 동포들이 노동 이주자로 들어오게 되고, 우선은 집값이 싸니까, 그리고 교통이 편하니까, 그리고 공단이 바로 가까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중국 동포를 유입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그들 가운데서 자영업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지금 가보면은 굉장히 활성화된 곳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뭔가 대림동 하면 범죄 도시를 떠올리고, 뭐 청년 경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범죄를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그러한 편견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사실 우리가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그 어떤 시간대에 가면 다 위험하죠. 거기만 위험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뭐 어느 그 으슥한 곳에 그 정말 늦은 시간에 있으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마치 대림동은 항시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1년에 몇 차례 대림동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경계가 계속돼서 확장되고 있다. 일종의 확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업그레이드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작은 규모의 상점 또는 건물이었던 것이 지금은
대규모 호텔이 들어서고, 과거 쪽방들이 지금은 원룸, 아파트로 이렇게 일종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대림동이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에 또 하나의 작은 차이나타운을, 중국을 형성하는 어떤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대림동에 있는 중국 동포가 한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어떤 무역, 경제적인 그 중개자로서, 역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진출함에 있어서 대림동은 저는 그걸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서울 서남권 중국 동포 밀집 지역 연구에서 제안했던 것은 일종의 우리가 이걸 게이트웨이로 삼자. 동남아로 진출하는 게이트웨이로서 우리가 이 대림동 지역을 단순하게 어떤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 아니라 어떤 국제 무역, 문화의 하나의 중개지로서 우리가 발전시키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 이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와 같다. 이게 결국 가족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하는 거지 이게 어떠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들이 이제 또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탈세한다라고 하는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2017년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제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데네르 케밥이라고 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예요. 우리가 케밥 잘 알죠.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양고기를 다져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이제 세워놓고 그 옆에 이렇게 히터가 돼서 이 양고기의 그 표면이 이제 구워지잖아요. 그거 이제 칼로 이렇게 긁어내죠. 그래서 이러한 빵 같은 거, 밀가루빵, 그 밀가루빵에다가 이 케밥을 넣고, 양파 넣고, 또 일종의 사워 크림이라고 하는 하얀 거, 이렇게 이제 뿌려가지고 먹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맥도날드나 버거킹의 햄버거의 하나의 일종의 이슬람 버전이라고 할까? 이것이 바로 이제 케밥이죠. 근데 사실 저는 케밥이 햄버거보다 훨씬 더 낫다고 봐요. 그 고기 맛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양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데네르 케밥에 가면 이 케밥에다가 콜라 하나 먹으면 정말 한 끼를 우리가 때울 수 있을 만큼의 큰 양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를린 시내 도처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24시간 오픈입니다. 24시간. 그러니까 다른 독일인들이 하는 음식점들은 저녁 한 9시 되면 다 문을 닫는데 여기는 24시간을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히 젊은이들은 밤에 돌아다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면 여기 가서 이제 한 끼 때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데네르 케밥이 터키 이민자들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이게 이제 사방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용을 창출을 하는 거죠. 우리 이태원에 가보면 또 이런 케밥이 있어요. 우리 왜 아람동에는 참사리끼 되는 이런 게 없을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학교 주변에는 이게 진출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있다가도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이민자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인도인들, 네팔인들,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다가, 그들이 이제 인도 음식점들을 여는 것도, 이러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다뤄봤어요. 이민이 이런 수용국 경제와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근데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고 모든 사람한테 피해가 아니라 상당히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서 어떤 고숙련자라든지 자본가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반면 이들과 경쟁해야 되는 노동계층, 하층 계급은 이들의 존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서구에서의 이주를 할 때 이미 설명을 했었었죠.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급속한 경제 성장 단계에서 이런 이주민들이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들어왔던 시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오일 쇼크 이전까지는 이 미국 내에서도 일종의 이제 포드식 생산 양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디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준화된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준화된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보장을 했어요. 이러던 것이 이제 오일 쇼크 이후로 경제 재편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진국 내에서의 공장이 폐쇄가 되고 제조업이 감소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러면서 또 신우파 정부, 영국에서는 대처, 미국에서는 레이건과 같은 신우파 정부가 등장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계속해서 퇴보가 되고, 이러면서 또 개발도상국에서 이주민들이 이런 선진국으로 유입이 되는,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이후에서는 일종의 선진국 내에 제3세계의 노동시장을 재현한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곧바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외국에서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아예 자국 내에 이런 제3세계의 식의 노동시장을 재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산업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의류 산업이에요. 의류 산업. 사실 의류 산업은 우리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촉발한 것도 결국은 면직업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항상 양털로 하는 양모로 옷을 만들었던 것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면화를 수입을 하고 면화를 가지고 옷을 만들게 된 것이 유럽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의류의 혁명이에요.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볍고 따뜻하고 또 염색을 자유롭게 하고 내구성이 강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국이 그것을 시작하면서 선진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결국은 영국이 이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의류 산업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도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작할 때 시작한 게 바로 의류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대구는 의류 산업의 메카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한 국가가 경제 발전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의류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건 자본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부 시장이 수요가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의류죠. 그런 것이 하나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의류업의 한 가지의 특징은 패션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한 번 사고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옷을 계속해서 바꾸거나 사는 이유가 옷이 낡아서라기보다 유행에 뒤처졌기 때문에 옷을 사죠.
그만큼 이 의류업은 이 어떠한 패션의 변화에 따라 금방금방 대응해야 될 그러한 그 필요가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유행한다라고 하면 곧바로 그 디자인이 들어가고 그걸 뭐 카피를 한다든지 해서 곧바로 물건이 만들어져야만 시장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동대문 시장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동대문 시장이 바로 이 의류업의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최종적으로 이 옷이 팔리는 것은 뭐 두테라든지 밀리오레라든지 그런 데서 팔리죠. 근데 그 팔리는 옷을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창신동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보면 우리가 건물의 지하에 공장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원단을 끊어와서 그것을 자르고 그다음에 그 재봉하고 단추 붙이고 해서 그 바로 이 도매시장에 공급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동대문 시장 가보면 오토바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그 좁은 공간을 이 원단을 실어 놔야 되니까. 그런 오토바이가 있고 오토바이 판매점과 수리점들이 또 생태계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동대문은 이쪽에 패션의 하나의 메카가 되는 게 그 어느 한 공장이나 어느 한 업소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단추만 팔고 어느 곳은 지퍼만 팔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분업을 한 것이 적은 재고량을 가지고 어떠한 수요가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근접한 곳에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의료업과 같이 수요의 그 공급이 순간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의 산업 분야가 긴밀하게 공조해야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시장 하면 보면 뭐 규모도 작고 밀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지리적인 근접성이 이러한 패션업과 같은 쪽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죠. 이들이 이제 적은 임금으로 긴 노동 시간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바로 이러한 것이 의료업과 같이 이러한 생산의 주기가 굉장히 짧은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자가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 제3세계 노동시장을 선진국 내에 재현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 고용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고 뭐 좋게 말할 때는 유연화라고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청이라든가 임시직이라든가 또는 비합법적인 노동을 통해서 어떤 고용자는 이 어떠한 실질적인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의 어떠한 복지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국인 노동자들도 계속해서 고용이 불안정해져 가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이주 여성들은 성차별과 또 종족차별이라고 하는 이중차별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인신매매와 성노동에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예술인 비자라고 하는 자격으로 국내에 와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것이 명백하게 사실은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
지속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저는 문제가 아닌가. 특히 이제 필리핀 뭐라든지 특정한 러시아라든지 여성들이 예술인 비자라고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들이 여기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눈 감고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하고 비자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이주 여성에서 이제 가사 노동에 많이 종사를 하죠. 특히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가사 노동이라든지 또는 노인들의 간병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이주 여성들이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경우에서는 내국인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주 여성 가사 노동자들을 많이 쓰죠. 이런 과정에서 일종의 그 글로벌 케어 체인이라고 하는 초국가적인 돌봄의 하나의 위계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 여성들의 돌봄을 결국은 이주 여성들이 담당을 하고 그 모국에 남겨둔 자녀들은 모국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돌보는 정말 아이러니죠. 자기 아들은 놔두고 남의 자녀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이 초국가적인 돌봄 노동의 위계 구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 하나의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노동이 유연화되고 비합법화된다면 이 과정에서 또한 그 비공식적인 경제가 또 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또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분절화가 되는 거죠. 하나의 그 제1차 노동시장, 제2차 노동시장, 프라이머리 레이버 마켓, 세컨더리 레이버 마켓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그러니까 공식 노동시장과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나눠지게 되고 공식 노동시장은 이제 그 나라에서의 어떤 주류 집단들이 또 고학력, 기술력이 높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반면 이쪽에 저숙련, 저학력, 육체노동, 개인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주자들이 담당하는 그러한 식으로 노동시장이 이제 분절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의류 사업을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PPT 슬라이드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미국과 그 영국의 소수자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초과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또 상당 부분은 표와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 자료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은 이게 이주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여러 인종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은 과거에는 백인이 머저리티였고 이민자가 또는 소수민족이 마이너리티였는데 이것이 계속 바뀌고 있다. 지금 미국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종족적인 소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패닉과 아시아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인 하나의 지배적인 마이너리티였던 흑인들의 인구나 영향력은 감소되고 결국 백인들의 또 이것도 감소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백인층들은 대개 이 과정에서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2015년의 통계를 보면 백인이 63%, 히스패닉이 17%, 흑인이 13%. 이미 이제 2015년 현재 흑인들은 히스패닉에 밀렸죠. 그다음에 아시아인들이 4%인데 이것이 2044년이 되면 백인의 비율은 49.7%로 줄어요. 반면 히스패닉이 25.1%, 그 다음에 흑인이 12.7%, 아시아 인구가 거의 8%에 달하는
이런 식으로의 아주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의 범주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구성들로 되어 있죠. 이들이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이들이 이제 미국 시민이 되면서 이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주로 이렇게 과거 멕시코의 영토였던 이런 남부 지역, 텍사스, 뉴멕시코, 뭐 아리조나, 뭐 이런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는 그 플로리다, 특히 이제 쿠바인들이 많이 사는 마이애미 쪽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흑인인데, 흑인의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수도 줄고, 무엇보다 이들은 다른 인종에 비교해서 교육 수준이나 소득이나 직업이나 가족의 안정성 면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집단이에요. 여기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과거의 전통적인 남부 지역들입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도 남부는 또 가장 못 사는 지역이거든요. 가장 못 사는 지역에 흑인들이 또 많이 밀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소득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아시아인들이 백인들보다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백인 다음에 라티노. 흑인들의 경우는 가장 낮고 가장 또 열악한 경우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도 흑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지위가 가장 열악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시아 인구는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요.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이제 차이니스, 필리피노, 인디언, 비에트나미스, 한국. 한국은 한때 사실은 인도, 베트남인보다 많았지만 이제 한국인들 가운데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는 더욱더 줄어들고 있죠. 근데 아시아인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 하와이 쪽에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그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또는 교육 수준에 있어서 가장 아주 좀 모범적인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쪽에 보면은 미국 인구 센서스에서는 자신의 어떤 종족을 표시할 때 단일 종족도 있지만 여러 개의 이쪽에 보면 혼혈이 되겠죠. 그런 걸 표기할 수 있게끔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코리안, 제페니스, 차이니스만이 아닌 차이니스, 이탈리안,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인종을 표기한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인들은 아시아인들 중에 가장 동화가 많이 진행된 집단인데 35%가 한 가지 이상의 인종을 얘기를 했고 코리안의 경우도 14%에 달하죠.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가면 갈수록 앞서 말했던 건 자발적으로도 미국 사회에 주류 사회에 참여하려고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다른 인종과의 혼혈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우리 한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동북부 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번 영국의 소수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영국은 미국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출생자들이 일종의 구이민자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경제 개발 과정에서 또 후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영국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체류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EU의 회원 국가 국민들이 이렇게 외국인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거나
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여기서 사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족적 소수자라고 해서 이쪽에 연방 출신의 이민자와 그 후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고, 여기서 제가 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국 내에 있는 소수자들 가운데 있어서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차이가 인종이나 국적에 의해서 어떠한 그러한 그 패턴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표에서 보면 일종의 상대적 빈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집단이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높은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파키스탄, 두 번째가 방글라데시예요. 여기서 가장 낮은 집단들은 일종의 화이트, 브리티시, 믹스드, 그 다음에 인디안. 그러니까 인디안들은 사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나라일지라도 인도인들은 이쪽에 종족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주 기간이 길고 전문직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반면 이쪽에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들이 빈곤율이 제일 높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또 소득 수준을 또 한번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도 가장 높은 것이 인디안들이고 가장 낮은 소득이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직업 분포예요. 그 전문직이나 관리직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가장 낮죠. 그 다음에 주이시, 유대인들이 가장 전문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힌두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뭐 같은 패턴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들이 영국 내 소수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종교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전통적인 일종의 성관념, 여성들은 집에 있어야 되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당히 전통적인 성규범을 갖고 있는 비율이 무슬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 가족이 피해를 입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무슬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민자라 하더라도 그 이민자들의 어떤 종교와 같은 문화, 그들의 사고방식, 이것이 그 수용국 사회의 가치관과 또 이쪽의 사회 경제적인 체제와 일치하느냐 또는 불일치하느냐가 그 이민자가 그 수용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편입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고 배제가 되느냐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분명 개인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언어 구사력이라든가 같은 개인의 인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 집단의 가치관, 관습 이것이 그 수용국 사회의 것과 이게 잘 일종의 이제 수용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랜스퍼라고 하거든요. 전환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는 전환이 어렵냐에 따라 그 개인과 그 집단의 하나의 그 통합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국의 소수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소수자들의 상황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이주 연구를 항상 얘기할 때
또 이민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항상 얘기할 때 드는 그 하나의 성어가 그 역지사지 그리고 타산지석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우리 국내에 있는 이민자들,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 또 타산지석, 외국의 사례에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이런 국제 이주와 다문화 사회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